한반도 빵 셔틀부 이런 걸로 바꾸시고요. 네. 그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결국은 네. 평화가 중요하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부 그리고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다 달라요.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다 다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경제가 달린 일인데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용어 정리부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용어 혼란 전술의 하나인데요. 혼란.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것은요. 예. 우리 보수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 혹은 이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하. 좌파들만 환수라는 말을 쓰거든요. 내가 잘못했네.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 이 환수가 뭐냐면요. 여러분 빼앗겼던 걸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예. 네, 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공평하게 이동한다는 뜻이죠. 예. 환수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부터가 이들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미국에게 전시작전권을 빼앗겼다가 그거를 다시 되찾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전시작전권을 미국한테 빼앗긴 게 아닙니다. 그렇죠. 1951년에 결국은 이제 이승만 정부로부터 미군이 조금 더 효율적인 작전을 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거든요. 그 이승만 정부가 이양을 한 것입니다. 네. 매우 정당한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넘어갔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전시작전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라든가 혹은 주한미군이 꾸준히 한반도에서 어떤 작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됐었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군한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대규모 국지도발을 감행을 했을 때 미군이 즉각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미군의 군 인력과 또 군 자산 등을 해당 전투나 해당 전쟁에 개입시킬 수 있는 그런 매우 강력한 어떤 연결고리로 우리가 그걸 잡아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전시작전권을 만약 대한민국이 가져간다면 뭐 이재명 정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도 이제 군사 강국이고 이 정도의 국방력을 키워놨는데 우리가 뭐 자존심이 없어서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거를 남의 나라한테 줘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안보는 자존심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보는 실질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보에 누수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시 이걸 메꾸는 데는 정말 자존심으로 이걸 메꾸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다시 가져오게 된다면은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주한미군을 반드시 주둔시켜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거든요. 결국은 전시작전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사시 미군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빠르게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무력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은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보다 중국이라든가 이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어떤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주한미군의 유동적인 어떤 배치라든가 이동을 항상 선호하거든요. 여기에 만약 이재명 정부가 주한미군 필요 없으니 작전권 넘기고 나가라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보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좋아, 막 이런 거. 우리만 손해 보는 겁니다. 우리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특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원래 보도가 이렇게 났었어요. 한미 간의 관세 안보 패키지 딜 국면에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협의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으면서 뭐 신중론으로 일단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분이 이제 동맹파죠.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 협의를 새로 시작한 것은 없다. 전작권 문제는 대미 관세 안보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이렇게 좀 한 번 더 선을 긋고 갔어요. 그랬더니 정동영 후보자가 전작권 전환의 방향성과 태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5년에는 불가능하다. 여긴 약간 또 틀었고 그랬더니 어제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리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일단 안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고 싶다.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맹파랑 자주파랑 안에서 지금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난맥상을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만 이 지금 난맥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미국도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예의 깊게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일단 전시작전권이 미군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점은 이 주한미군이 단지 28,500명의 병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의 감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자전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군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미군 병력의 그 감시 장비에 의존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 이스라엘이 가동한 위성이 7개입니다. 우리나라는 2개밖에 없어요. 이거 안규백 후보자 이거 우리나라 위성 2개 있는 것도 몰랐어요. 청문회에서 물어봤더니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방위병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전시작전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을 하면서 7개의 위성을 사용을 했는데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부족해가지고 미군의 어떤 감시 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미군이 좌표를 찍어줘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날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시 자산이 갑자기 한반도에서 증발을 해버리면 우리가 위성 꼴랑 2개 가지고 그걸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 2개는 제대로 작동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 38선 일대에 배치되고 있는 북한의 1만여 문의 그 장사정포라든가 다른장 로켓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은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군의 어떤 감시 자산, 우리가 미군 수준의 감시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이 전시작전권을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주파는 그러니까 동맹파는 민주당 내에서 동맹파도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민주당에 있지만 그래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이 자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안보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자존심의 문제로 접근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자존심이 밥 먹여주고 자존심이 뭐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자존심보다 훨씬 중요한 게 실리고 실질적인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단 1g의 누수도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인데 여기서 꼴랑대 자존심 지키겠다 내 기분 좋겠다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리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좀 잘 가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 전시작전권이 전환이 된다면은 어떤 게 이점입니까? 전시작전권 전환은 사실 대한민국에 이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이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어떤 재래식 전력이라든가 뭐 특히나 뭐 비대칭 전력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개발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북한이 단독으로 쳐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이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한미 연합 자산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예컨대 뭐 어떤 중대 규모의 어떤 국지 도발을 계획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계획조차도 다 우리한테 포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건 한국군의 단독적인 감시 자산이 아니라 철저히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감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억제할 수 있고 북한에게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더 나아가면 우리가 김정은이 어디서 뭐 하는지 오늘은 어디서 자는지 내일은 어디를 현지지도 하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시그널을 보내거든요 북한에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김정은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 휴민트 자산 미군이 가지고 있는 감시 자산에 비해서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즉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본질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주적이 아니다. 그리고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검토하겠다. 일단 나눠서 여쭤볼게요. 북한이 우리 주적이 아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뭐 북한이 우리 친구입니까? 저는 정말 답답한 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즘 MZ 정치인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북한에 대한 입장이 저와 비슷해요. 그런데 여전히 이 586 세대라고 하죠. 비속 한번 쓰겠습니다. 이 똥86 세대들 정말 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 예컨대 북한이 적이 아니다라고 꾸준히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결국은 북한이 우리의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같은 핏줄을 나는 사람들을 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적이 아니다. 친구다. 뭐 대화 협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평화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파트너다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줬냐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예. 김대중 정부 때 2000년 6.15 남북공동 성명을 맺으면서 북한은 우리의 친구다, 우리의 뭐 평화 대상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대북관을 굉장히 흐트러놨죠. 자, 그렇지만 2002년 연평해전 언제 일어났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심지어 우리 온 나라가 이 월드컵 열기에 취해 있을 때 북한은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무려 우리 6명의 우리 그 연평해전에서 전사하신 우리 용사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참수리언은 그 반파됐죠. 자, 그리고 북한이 1차 핵실험 언제 했습니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했어요. 예. 서로 막 남한과 북한 사이에 서로 뭐 교류가 오고 가고 뭐 이산가족 만나고 하면서 평화적인 무드가 익어갈 때 북한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서 1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고, 자, 연평해전 그 전에 뭐 대청해전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하던 우리 박광자 씨 피살됐습니다. 맞아요. 금강산 관광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 빌드업을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일들을 보면 결국 평화를 부르짖고 북한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정부 내에서 북한은 단 한 번도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서 평화를 하는 척 하다가도 결국은 도발을 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앗아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북한에게 여러 가지 어떤 손을 빌면서 봄이 온다 가을이 온다 얘기를 할 때 거기에 김정은이 보조를 맞춰주는 척 하다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바로 문재인의 삶은 소대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북한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일관적이게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그 적을 상대해서 본인들을 지킬 수 있을지, 남한을 어떻게 전복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위협하고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집중을 해왔지, 우리가 선의로 접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선의로 진정성 있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지금 정부와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통일부 장관이 되겠다는 분이 통일부 이름을 또 바꾸자라고 나섰습니다. 뭐 한반도 평화부 뭐 이런 이름들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자체로 그 통일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 아닌가? 통일부가 이름까지 바꿔야 될 정도로 그래야 살아남는 부서가 된다면은 통일부가 있어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통일부, 통일은 마차고 평화는 말이다. 통일이 마차고 평화가 말이다. 통일보다 평화에 방점을 찍어서 이름을 변경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한반도 빵 셔틀부 이런 걸로 바꾸시죠. 네. 그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결국은 네. 평화가 중요하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평화라는 그 두 단어 뒤에서 결국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정부가 하겠다라는 것은 이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 네. 그리고 북한이 내 임기 동안에만큼은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결국 현상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북한한테 적절히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주면서 북한을 좀 달래서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민주당 정부가 가져오는 것이 동독, 서독의 이번에도 예시예요.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속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서독이 동독을 향해서 동방 정책을 할 때 대한민국의 어떤 진보 정부가 했던 방식대로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향해서 동방 정책을 실시한 게 1970년대 대땅트부터거든요. 빌리 브란트 총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슈미트라든가 콜 총리, 이 세 명의 총리가 연속적으로 집권하면서 결국은 동방 정책을 완성을 시킨 건데, 여기에 방점은 뭐냐? 평화가 아니라 상호주의였습니다. 상호주의. 결국은 동독과 기본 합의서를 맺으면 1972년에 기본 합의서를 맺으면서 서독이 했던 얘기는 뭐냐? 서독이 지금 겪고 있는 외교적인 고립이라든가 경제적인 난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주겠다. 대신에 너희 동독도 우리 서독이 요구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협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서독이 뭘 했냐? 동독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경제 원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어요. 네. 그러면 서독이 뭘 요구인 줄 아십니까? 동독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보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동독이 처음에 반대를 했죠. 얼마나 그게 동독이 싫겠습니까? 정치범들이 다 서독으로 넘어가면 동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할 테니까 네. 동독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독이 너희가 반대를 해? 그럼 나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은 동독이 백기를 들고 정치범들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TV를 볼 수 있게 맞아요. 네. 그걸 허락을 해줘라. 동독이 반대를 했죠. 서독이 그럼 너희가 반대를 하면 우리도 지원해줄 수 없다. 네. 모든 것들은 상호주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진보 정부들이 북한에게 했던 여러 가지 어떤 호혜적인 정책들을 보면은 단 한 번도 상호주의적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만 해줬지 우리가 원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시잖아요.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게 그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그 많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한 행동들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 결국 북한이 반드시 바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어북 북송 같은 거는 많이 했죠. 네. 결국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김정은이 통일을 반대하고 본인들의 헌법에서 통일을 빼버리니까 거기에 발을 맞춰줘서 그래 그럼 너희가 그렇게 나면 우리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줄게. 우리도 당분간은 통일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일단 평화적으로 좀 지내보는 게 어때 뭐 이런 굉장히 굴종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점은 통일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민주당 정부가 빼고 있는 게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평화적인 통일에서 네.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얘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북한의 어떤 평화적인 통일, 즉 북한 체제의 불안정과 북한 체제의 붕괴를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한 금기어거든요. 예전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했었잖아요. 갑자기 그런 얘기했었고 그게 북한에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에 갑자기 임종석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게 이게 연장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에서는 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에 통일이라는 이 관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북한은 현재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그 북한이 관심이 없는 이유는 사실 그들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에 좀 기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북한이 기를 쓰고 한국을 잘라내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북한 내부에서 특히나 2030 청년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 북한이 2023년 12월부터 한국과의 관계 전면적인 단절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 해 2023년에 약 30명의 중고등학생들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이유가 한국 드라마를 모여서 봤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북한의 젊은 세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열정적으로 소비하면서 한국 체제라든가 한국 뭐 사회라든가 이거에 대한 동경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봤을 때에는 이 현상을 그대로 뒀다가는 이 청년 세대에 의해서 완벽하게 전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명실상부한 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 적의 문화라든가 혹은 적의 사회에 대해서 동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정당성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통일까지 포기하면서 이 북한의 청년 세대와 남한과의 어떤 그 단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부가 만약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정부라면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어떤 젊은 세대가 한국에 대한 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북한 당국이 우려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해소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 북한이 한국 드라마라든가 한국 문화가 북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문화 들여보내지 않을게 라고 지금 알아서 기고 있는 겁니다. 알아서 긴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비슷한 장면이 계속 또 펼쳐지고 있는데 좀 우리 보좌관님이 네. 보훈부 네. 장관 보좌관 출신이니까 보훈부 얘기를 좀 여쭤보지 네네. 않겠습니다. 권오을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네.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분이죠. 네. 이분이 과거에 이제 의원 시절에 국가보안법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주장하기도 했던 인물이다라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 두 번째로 보훈과 전혀 관련이 없는 파트의 인사다. 그래갖고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보훈부 장관의 권오을 전 의원 가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바로 직전은 아니지만 바로 직전 강전의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네, 예. 네, 이제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을 해서 이제 가장 초대 본부장관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밑에서 제가 정책보좌관으로 일을 했었는데, 자 박민식 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보훈 관련 경력이 뭐가 있느냐? 박민식 장관 자체가 보훈 가족이에요. 맞아요. 박민식 장관의 부친께서 네,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훈 가족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보훈 혜택과 보훈 정책 이런 것들을 매우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분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구보다 가장 강하게 주장을 하셨고 결국 보훈부로 승격이 됐죠. 이 권오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분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지속되는 걸 보면서 참 황당함을 느꼈던 게, 보훈 가족의 마음은 결국은 이 보훈에 조금이라도 관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어떤 경력에서도 보훈 관련 경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민주당 정부가 이 보훈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느냐. 결국은 보수 진영에서 넘어온 사람에 대한 어떤 보훈성 인사로 한 자리 주긴 줘야겠는데 네. 결국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자리가 보훈부 장관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 보훈 가족들이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여기 분통을 터뜨리겠습니까? 지금 보훈 관련 뭐 베트남 참전 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보훈이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촘촘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한 1년 반 정도 월급 루팡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훈 가족들과 이 보훈부 직원들의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 부서에 대해서 혹은 이 직책에 대해서 혹은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 이 부서 사람들은 어떻게 발을 맞춰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정책을 건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보훈부의 위상과 보훈부, 특히나 이 보훈 가족들 그리고 보훈에 지금 어떻게 관여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보훈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딱 그 정도다라는 것이고요. 딱 그 정도다. 네, 저는 보훈부 이 권오을 후보자가 단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네, 알아서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당신 같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올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쇼츠로 끊어야겠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 같이 워낙에 논란이 많은 인물들 덕분에 약간 가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제가 김금혁 보좌관 모신 김에 이것도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특검의 무인기 수사, 북한 무인기 수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특검이 지금 이제 드론 작전사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가 아니라 외환유치죄를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북한과 공모했다, 통모했다 이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일반 이적죄로 낮춰서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을 이롭게 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뭘 이롭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한이 무인기로 서울 곳곳 용산 상공 등등 비롯해서 휘젓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평양에도 무인기가 떴을 때 북한도 뒤집혔을 것 같은데, 이 특검 무인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지금 외환죄잖아요. 외환죄. 저는 주변에 외환죄가 안 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일반 이적죄까지도 같이 적용을 했어요. 일반 이적죄까지. 일반 이적죄로 먼저. 지금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은 전작권 소위 환수를 주장하는 민주당 진영 내 사람들이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외환죄 대상이에요. 자, 윤석열 정부 지금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되는 혐의가 평양에 무인기 보냈다, 네. 북한을 자극했다, 그래가지고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정말 잘할 필요가 있는 게, 민주당의 선동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는 북한이 그 전에 1년 전에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내서 노골적인 도발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당시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2022년에 무인기를 보내서 용산 대통령실 일대를 다 촬영하면서 우리 무인기가 이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려 4차례나 보냈습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적국이 우리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서 우리의 영토를 유린하는데, 우리 영공을 유린하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주권 국가로서 우리도 이 정도의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적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을 억제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 함부로 까불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다 외환죄라면, 여러분, 우리 국군 장병 50만 장병을 다 외환죄입니다. 그렇죠. 예. 왜 훈련합니까?
북한의 군사 도발, 북한의 어떤 무력 침공에 대비해서 우리는 늘 훈련을 하고 북한이 우리에게 겁을 먹도록 우리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개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을 위협하기 위함이에요. 왜? 북한이 함부로 대한민국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을 눌러놓기 위함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 또한 국군에 관여하는 무기 체계 개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함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다 외환죄로 엮으시죠. 53만 장병 다 외환죄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외환죄인 겁니다. 그리고 외환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한의 비위를 맞춰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서 김정은이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통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고 통일부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 통일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당신들이 그러면 다 외환죄가 아닌 사람들이겠네요. 이게 얼마나 거꾸로 된 세상입니까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힘이든 뭐든지 간에 모든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도발을 당하고 있고 정말 많은 국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목숨을 잃은 겁니까? 아니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우다가 천안함 뭐 연평도 다 목숨을 잃었는데 그 사람들 다 외환죄입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른 수사는 모르겠는데 이 외환죄 아니면 일반 이적죄로 이 무인기 보내는 것에 대해서 다룬다? 글쎄요. 그 지금 법조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국방, 그러니까 군 관계자 등 중에서도 북한의 이 대남 도발에 대응하는 군사 작전을 이적 행위로 보는 거 이거 좀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꼭 한번 제가 김금혁 부장관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좀 대답을 들었습니다. 딱 한마디만 더 하고 싶거든요. 좋습니다. 예. 그럼 주한미군도 외환죄로 엮으세요. 주한미군도 북한의 침입을 방어해서 지금 여기 있고 예. 항상 북한에게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함부로 쳐들어오지 말아라라고. 아니 그러면 그것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린 거니까 외환죄로 엮으시죠. 그리고 보도를 보니까 북한의 인권법을 또 북한 인권법을 남북 인권 협력법으로 바꾸고 통일부의 인권 인도실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된다라고 합니다. 북한 인권법을 남북 인권 협력법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 게 정권이 바뀐다고 인권의 무게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국면이 지속이 된다면은 북한에서 탈북하기도 어려워질 것 같고 인권 인도실도 축소가 된다. 인권 인도실은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권 인도실은 원래 인권 인도국이었어요. 네, 인권국이었다가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북한 인권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부처를 강화시켰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인권국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유명무실한 국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여기 사무실 직원들은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북한 인권이 정말 심각하고 제가 실제로 대통령께서 이제 그 후보 시절에 네. 대통령과 1대1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대1 면담을 하면서 이 북한 인권의 중요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북한 인권을 은폐하고 북한 인권의 국제사회로 알려지는 걸 막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을 때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반응이 정말 격앙된 반응이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격앙은 결국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럴 수 있는 거야. 네, 어떻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가 어떻게 바로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인권에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할 수 있느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켜보겠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공약을 지키셨고요.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 줄어든 부서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북 북한과의 어떤 교류나 협력하는 부서들은 줄였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되는 거죠.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협력을 주장하는 부서는 굉장히 또 그 규모를 늘리고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 퍼주는 부서는 늘리고 북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서는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자마자 통일부가 가장 먼저 했던 게 그거예요. 대북전단금지법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인권인더실에서 작년 예산으로 배당된 게 올해 초 예산에 배당된 게 태영호공사의 3층 서기실의 비밀. 이 책을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배포를 해서 이 북한의 상황을 알리겠다라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예. 이게 다 중단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중단됐습니다. 책을 알리는 거 태영호 공사의 책. 네.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책인데 이걸 알리는 게 중단이 됐다. 네. 야. 여기에 배당된 예산이 한 4억 정도였어요. 예. 이걸 싹둑 잘랐습니다. 그 4억을 잘라버렸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가 쇼츠용으로 여쭤봅니다.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극심합니다. 네. 북한에도 이 정도 갑질 논란이 있었는지 음식물 쓰레기 갑질 논란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 드문 일일 것 같은데
이 강선우 후보자 논란에 대한 생각 좀 여쭤볼게요. 저는 강선우 후보자 같은 분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서 일을 했다면 딱 제격인 사람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터지고 있는데 가장 논란의 핵심은 내가 상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나를 보좌하는 사람들을 어떤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를 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상하관계로 대우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거의 무슨 주인과 노인의 관계, 노예의 관계였어요. 이건 음식물 네. 쓰레기를 치우고 자기 집 어떤 뭐 소변기를 뭐 수리하고 이런 등등의 갑질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북한은 이게 가능합니다. 북한은 사실 상관이 갑이고 상관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이 상관은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실상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모를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북한에서나 볼 법한 일, 이 북한 같은 전제 국가, 독재 국가에서는 볼 법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건 우리나라의 수치예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선우 후보자가 대한민국 국격을 살살 녹이고 있다. 제발 좀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깜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면은 좀 알아서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깜도 안 되면서 왜 자꾸 그 자리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